여러분, 2008년부터 애플 장기 투자, 닷컴 버블 이후부터 아마존 장기 투자, 2010년 비트코인이 1달러 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장기 투자, 전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그 중에서도 부동산, 비트코인, 채권, 금이 아니라 주식에 투자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고르고 투자하시겠습니까? 저는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는 종목을 고르고 그 주식 하나만 매수합니다. 그렇다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식이 급격히 오르기 직전부터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타이밍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 하나의 종목을 선정하게 됐던 과정을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모든 걸 일단 부정하고 보는 사람, 늘 단기로 먹고 빠질 생각만 하는 사람, 짤짤이해서 용돈 벌 생각만 하는 사람, 모든 건 결과론이라는 사람, 개미는 뭘 해도 안 된다는 사람은 지금 당장 이 영상 끄시기 바랍니다. 다 끄셨죠? 자, 그럼 이런 분들 다 털어낸 상태에서 이번 영상 파도 소리 듣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부동산에 투자하는 BTS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각 자산마다 속성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투자에 접근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럼 전 세계 수많은 종목이 상장되어 있는 주식시장에서 최고의 종목을 찾아내는 방법은 뭘까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최고라는 건 어떤 투자를 할 때인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는 주식을 오래 투자하며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하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장기 투자라고 하면 보통 기간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데 1년에서 3년은 단기, 5년 정도가 중기, 7에서 10년 정도가 돼야 장기 투자라고 볼 수 있겠죠? 이유는 금융시장의 사이클이 참 희한하게도 보통 10년 정도로 움직입니다. 1997년 IMF,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0년 글로벌 팬데믹, 그쵸? 그럼 내가 만약 단기 투자를 1년에서 3년 정도 하는데 10년 사이클에 안 좋은 타이밍이 시작했다면 그럼 3년을 투자하고도 손해나 본전일 수 있습니다. 근데 5년 중기로 투자했다면 전체 기간 중 절반의 시간을 시장에 참여하고 있었으니 수익 구간일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만약 내가 10년을 투자했다면 그럼 그 어떤 시점에 걸렸더라도 긴 하락과 높은 상승 구간을 모두 다 경험했을 테니까 그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DCA, 즉 적립식 매수를 해왔다면 리스크를 시간에 녹이기 충분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라면 최소 7에서 10년은 시장에 참여하신다는 생각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10년을 들고 있더라도 장기적 우상향 구조가 아닌 걸 갖고 있었다면 그 투자는 망한 거였겠죠? 리스크를 시간에 녹이려고 했더니 계좌가 녹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종목 선정입니다. 그럼 어떻게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는 좋은 주식을 찾는가? 이게 우리에게 남은 가장 중요한 핵심일 텐데요. 여기서 저는 저만의 기준을 몇 가지 갖고 있습니다. 그럼 순차적으로 그 기준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세계 최고의 기업이어야만 합니다. 전 세계 시총 1위 기업이든 산업 내 1위 기업이든 무조건 1위여야 합니다. 그래야 가격 결정권을 갖고 시장을 흔들 수 있습니다. 세계 1위 기업은 인플레이션이 와도 디플레이션이 와도 그 기업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충성 고객을 갖고 있고 그들에게 제공하는 기업의 브랜드 가치 때문에 비교적 쉽게 가격 상승 요인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습니다. 이게 투자하기 좋은 기업의 매우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세계 1위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주식이 아니어도 됩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어디든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 세계 최고의 기업이 있다면 그 주식시장에서 그 기업에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주식이 부동산도 아닌데 우리가 실거주할 것도 아니고 직원으로 입사할 것도 아닌데 왜 굳이 한국 기업에만 투자하려고 하십니까? 한국 기업이라고 더 잘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더 잘 아신다고요? 진짜요? 아닐 텐데요. 한국에는 완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보다 중간재를 생산해서 납품하는 B2B 기업들이 훨씬 많죠. 이게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럼 이 내용과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는 기업 고르는 방법 두 번째, B2C 기업이어야만 합니다. 즉, 부품을 다른 기업에게 납품하는 B2B 비즈니스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에 투자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 가격 전가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원자재 값이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기업은 제품 생산의 원가가 상승합니다.
서비스 기업이더라도 결국 시간차를 두고 인플레이션으로 인건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타격을 봅니다. 그럼 이때 세계 1등 기업은 높아진 원가를 충성스러운 고객들에게 전가시킬 수 있습니다. 가격을 높여도 충분한 수요를 끌어낼 수 있는 브랜드 파워와 충성 고객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B2B 기업은 다릅니다. 이들은 완제품을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을 대상으로 쉽게 가격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B2B 기업들은 늘 마진이 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B2B 기업들은 그 기업의 판매 추이와 실적, R&D 상황들을 전적으로 애널리스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직접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고 길가에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 기술에 대해 들어도 잘 모르고 실적 추정치도 눈에 보이는 제품이나 서비스들이 아니니까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증권사가 그렇다면 그런가 보다, 아니라면 아닌가 보다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B2C 기업은 다르죠. 우리가 직접 사용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니까 내가 그 분야에 관심이 있고 그 기업에 관심이 있다면, 심지어 그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면 타사 대비 장단점도 알아서 파악이 되고 제품이나 서비스 사용자의 증가 추이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워낙 정보가 발달돼서 제품의 출하량과 선정량, 앱 다운로드 개수, 서비스 사용자 수의 증감 추이 등을 통해 B2C 기업들의 실적을 굉장히 투명하게 예측하고 확인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마음만 먹으면 애널리스트가 아니더라도 그들의 정보가 없어도 직접 그 기업의 가치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 조건 1위 기업이어야 하고 두 번째 조건 B2C 기업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는 주식을 찾는 세 번째 조건, 바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신산업군에 있는 기업이어야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회사들은 꽤 많습니다. 하지만 이 세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은 확 줄어듭니다. 근데 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에 있어야 하느냐? 이게 궁금하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주식의 가격이 오르는 요인은 크게 실적, 그리고 시장 전반의 유동성, 이 두 가지에 있습니다. 근데 시장의 유동성은 기업 본연의 특성이 아니니까 제외하고 기업의 실적이란 부분은 경기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경기가 좋으면 실적이 잘 나오고 경기가 위축되면 실적이 자연스럽게 꺾인단 말이죠. 그래서 수많은 기업들이 경기에 따라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나마 앞서 설명드렸던 각 분야의 세계 1위 기업은 가격 전가력이 있고 충성 고객들로 인해 기본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B2C 기업이나 B2B 기업보다야 상황이 낫겠지만, 그래도 경기가 안 좋은 침체 구간에서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로 간다던가 매출이 확 줄어드는 그래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신산업군의 회사는 얘기가 다릅니다. 시장 전반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등장해서 그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이 제로부터 시작해서 증가하는 단계라면, 경기 침체가 오든 인플레이션이 오든 이 큰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제로에서 올라가는 사용자 증가가 산업군 자체의 성장에 맞춰 함께 오른다는 거죠. 이미 다 성장이 끝난 산업에서는 더 이상 확장될 수요가 없기 때문에 각 기업들끼리 서로 시장을 뺏어먹는 싸움이지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신산업군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처음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쓰기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밥그릇 싸움이기 이전에 일단 서로 영역을 넓혀가는 단계이고, 그 와중에서 세계 1위 기업이라면 당연히 그 산업의 성장을 리딩하면서 경기와 상관없이 매년 매출과 영업이익의 증가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신산업군이란 기술만 존재하는 산업, 청사지만 가득한 산업이 아니라 현재 사람들이 사용하고 대량 양산이 가능한 산업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는 주식을 찾는 세 가지 방법을 쭉 연결해서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대량 양산 체제를 구축해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며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신산업군에 있는 전 세계 1위 기업의 주식. 저는 이 주식이 좋은 주식,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는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쭉 설명을 들어보시니 여러분은 어떤 기업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딱 하나의 기업이 떠올랐고, 그래서 제 포트폴리오의 주식은 그 기업 하나만 딱 담았고 앞으로도 2030년까지 그 기업에만 투자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식은 딱 하나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부동산과 비트코인으로 채워야 되니까요. 아무튼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기업이 무엇이든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그 기업에 장기 투자하실 경우 여러분의 투자 성공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눈치채셨겠지만 이 영상에서는 의도적으로 보다 세밀한 기업적 요소를 다 배제하고 굵직한 개념들만 설명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특정 기업으로 몰아간다는 인상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근데 뭐 체크해 가다 보시면 사실 그 기업밖에 없긴 해요. 암튼 전 최대한 담백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혹시 이 영상에 빠진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는 좋은 주식을 찾는 본인만의 기준이 있으시다면 영상 댓글에 남겨 많은 분들이 함께 보실 수 있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디어 2023년 1분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저는 작년 하락장 내내 올해 3월까지는 장기 투자에 적합한 주식과 코인 매집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죠. 아마 제 채널을 오랫동안 봐주신 구독자분들께서는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혹시 제 영상을 처음 보시거나 관련 영상을 못 보셨던 분들이라면 위에 카드로 띄워놓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하락장 대응에 대한 제 관점 편집 영상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 들어 금융시장의 분위기는 작년과 다르게 매우 따뜻한 온기가 돌기 시작하면서 미국 본토와 유럽의 은행들이 파산하는 금융 시스템의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분기가 마무리된 현재 시점 기준으로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의 흐름을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비트코인은 아주 견고한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연초부터 지금까지 약 73%가 상승했습니다. 장기 이평선이 200일선이 우상향으로 확실히 꺾이고 가격은 200일 이평선을 넘어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올라가며 강한 시세를 보인 이후 현재 조정을 받고 있지만 정확히 볼린저 밴드 상단을 지지받으며 아주 탄탄한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인 제가 유일하게 사용하는 기술적 지표인 볼린저 밴드를 보여드리면서 밴드 상단, 하단, 200일 이평선이 중심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고 쉽게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딱딱한 땅 위에 서 있는 것, 이게 바로 200일 이평선에 붙어 있는 겁니다. 안전하겠죠? 그렇지만 땅에는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높이 뛰어도 중력에 의해 다시 끌려 내려오게 되죠. 그런데 로켓처럼 강력한 추진체를 통해 중력권을 벗어나서 우주로 나갔다면 그때부터는 다른 환경이 만들어지겠죠? 바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해 올라가는 것, 이게 바로 중력권을 벗어나 무중력 공간으로 가는 것이고, 이 공간을 강하게 뚫고 올라갔다가 추진체의 연료가 일시적으로 꺼지며 다시 밀려 내려와도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지지를 받으며 버티고 있다면, 이런 차트가 만들어졌다면 이제부턴 마치 우주인이 유영을 하듯 우주선이 아주 작은 연료만으로도 앞으로 나아가듯 중력권에서 느끼던 저항을 벗어난 상태에서 본격적인 상승장의 시세를 만들 타이밍이 된 거라는 게 개인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현재 흐름은 최근 금융 시스템의 불안에 대한 수요 증가와 금리 동결과 인하의 흐름으로 연결되며 예상되는 시장의 유동성 증가를 다 빼고 보더라도 긴 하락장 이후 상승장으로 넘어가는 자연스러운 단계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장기 투자자가 차트를 볼 때는 무조건 장기 이평선을 기준으로 보셔야 되고, 투자 심리의 큰 변화를 200일 이평선으로 보시면서 추가로 200주 이평선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비트코인을 200주 이평선으로 보면 2011년 1달러를 넘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서 역사적인 하락 구간에서도 200주 이평선 아래에 있었던 시기가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작년 대하락장 당시 비트코인의 흐름을 200주 이평선 기준으로 보면 이평선 아래쪽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었던 빅셀 기간이었었죠. 거의 사장님이 미쳤어요, 창고 대방출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뭐 정상가로 판매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200일이든 200주 이평선이든 장기 이평선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적 흐름을 보면 매우 좋은 흐름이 유지되며 하락 추세를 상승으로 전환시킨 2023년 1분기였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미국 주식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현재 나스닥의 흐름을 보면 연초 대비 약 22% 정도 상승하며 200일 이평선이 우상향으로 살짝 꺾이고 볼린저 밴드 상단 바로 밑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만약 현재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라면 아마 이 시점에 물량을 모두 던지겠죠? 왜냐?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한다고 보기보단 앞서 예를 들어 설명드렸던 것처럼 제가 중력이라고 표현했던 심리적 저항에 부딪혀서 다시 200일선이라는 땅으로 떨어질 거라고 볼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나스닥의 흐름 역시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고 상승장의 흐름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금융위기 국면에 주식이 올라? 올해 금리 인하는 없다고 파월이 그랬는데도? 경기 침체로 실물 경제가 개판인데 주식이 오른다고? 여러분, 위에 언급된 모든 내용들 뉴스에서 기사로 나온 것들 아니에요? 뉴스 기사가 아니라 본인의 생각은 뭡니까? 투자자라면 자신의 기준을 갖고 판단해야 합니다. 위기 국면이니까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돈을 풀며 은행 파산 문제를 해결하죠. 파월을 비롯한 연준 스스로도 금리 방향을 모르고 시장 흐름에 맞춰 우왕좌왕하는 걸 제가 위에 띄워놓은 카드 영상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아직도 파월을 믿고 투자하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경기 침체가 문제라면 작년엔 금리가 급격히 올라도 실물 경제는 아직 침체가 아니었는데 왜 대하락장이 나왔을까요? 주식시장은 경기의 선행지표잖아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작년 대하락장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그럼 지금처럼 실물 경제가 침체되는 시점에 주식시장은 이제 어떤 걸 선반영할까요? 경기 침체가 될 때 연준은 뭘 해야 할까요? 금리를 인하하겠죠? 유동성을 풀겠죠? 그럼 시장은 그걸 선반영하지 확정된 실물 경제를 다시 한번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식시장이 상승을 지속하고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 흐름이 차트에도 표현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제가 투자 중인 테슬라의 흐름은 어떨까요? 테슬라는 연초부터 99% 상승한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최고점까지 2배가 올라야 되는 상황이지만 앞서 설명드린 현재 금융시장의 분위기와 나스닥 흐름처럼 투자 심리의 온기가 점점 긍정론으로 변해가는 상황에서는 테슬라와 같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현금 창출 능력이 탁월한 기업은 수많은 회사들이 경기 침체 국면에서 빌빌대는 상황에서 더욱 강력한 힘을 보여줄 겁니다. 차트의 흐름을 보면 아직 200일 이평선이 펴지지도 않았고 주가도 200일 이평선 아래에 있지만 현재 나스닥의 흐름으로 봤을 때 나스닥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고 본격적인 상승장의 흐름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연출되면 테슬라의 주가는 급격히 뒤따라가며 200일선을 강하게 우상향으로 틀어놓는 기가 막힌 드라이빙 실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테슬라 역시 200주 이평선을 기준으로 보면 사장님이 미쳐서 창고 대방출하던 빅세일 기간이 끝나고 이제 정상가를 받는 시장이 됐다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빅세일 기간엔 쓸데없이 전문가 의견이나 공포뉴스 쏟아내는 뉴스들 보지 말고 좋은 자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용기를 내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1분기 금융시장의 흐름을 정리해보면 비트코인은 강력한 상승장 진입의 분위기가 거의 다 만들어졌고 나스닥은 비트코인을 뒤따라가며 상승장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사전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 그리고 그 단계가 곧 가시화되면 테슬라는 강력한 성장 동력으로 추세를 급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비트코인, 나스닥, 테슬라가 제가 언급드린 흐름으로 넘어간다면 아마 지금처럼 자세히 차트를 설명드리는 영상은 앞으로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부턴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감이 모두 사라질 정도로 가격이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을 테니까 우리는 주변에서 그 자산들에 관심을 갖고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은 무엇이고 테슬라가 무엇인지, 왜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설명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이 필요할 테니까요. 저는 그런 내용에 좀 더 집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스펙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매일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투자 공부도 하고 파이프라인도 만들고 사업가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끊임없이 하고 계시죠? 우리 주변의 누군가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투자가 한다고 실력이 느냐? 개미는 뭘 해도 기관이나 세력한테 털리게 되어 있어. 어차피 그거 해봐야 얼마나 번다고. 퇴근하고 또 책 보고 공부하고 돌아다녀. 그냥 잠이나 더 자. 그게 건강하고 돈 버는 길이야. 하지만 저는 이런 이야기들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운동이나 공부처럼 하면 늘고 스킬업과 마인드셋이 되는 기술적 영역입니다. 그리고 경험은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노련해지는 영역이죠. 그래서 저는 투자를 좋아합니다. 그 누구의 손끝도 아닌 자신의 노력과 실력으로 타인의 평가 없이 시장에 의해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시스템. 이 시스템 안에서는 다양한 전략이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전략을 내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제가 좋아하는 월가의 레전드 피터 린치는 수많은 투자자들 중에서 가장 일반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그의 저서와 강연을 통해 남겨주었기 때문에 저 역시 실전 투자를 진행하면서 피터 린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제 생각엔 주식 투자자들 중에서는 앙드레 코스톨라니와 피터 린치, 하워드 막스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분의 서적 속 좋은 내용들을 틈틈이 영상을 통해 쪼개서 설명드리곤 했었는데요. 오늘은 피터 린치의 명저,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에 담긴 내용 중에 제 5장,
지금 시장이 좋은지 묻지 마라. 이 챕터 안에 담겨있는 기가 막힌 구절들을 제 나름대로 리스펙 투자 플랜 채널의 느낌을 살려서 적절히 MSG도 좀 쳐가면서 한번 각색해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 책을 아직 읽지 않으신 투자자분들이라면 한번 구매해서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책이 좀 두껍긴 한데요. 워낙 깔끔하게 쓰셨고 번역도 잘 돼 있어서 술술 익히는 책입니다. 그럼 피터 린치는 왜 지금 시장이 좋은지 묻지 말라고 했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명한 투자 전문가가 강연을 하거나 인터뷰를 하게 되면 현재 시장이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한 그의 의견을 궁금해하죠. 그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하면서 그를 통해 뭔가 확신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건 주식시장을 예측해야만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 시장을 예측해야만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터 린치도 만약 그런 식으로 해야 돈을 벌 수 있었다면 자기는 한 푼도 못 벌었을 거라고 말했었습니다. 실제로 투자를 하다 보면 수많은 하락장, 대하락장을 경험하게 되지만 맨날 시장을 예측하고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작 대하락장이 올 때는 그 누구도 경고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터 린치 같은 경우도 대하락장을 당연히 예측하지 못했는데 중요한 건 자기만 예측하지 못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차피 가장 중요한 순간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측에 실패하는데 시장을 예측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만약 수많은 사람들이 대하락장의 예측에 성공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주식을 다 팔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의 매물 때문에 하락장은 훨씬 더 빨리 왔을 거라는 겁니다. 예측에 맞춰 하락장이 왔다는 것 자체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측을 못한다는 반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로 착각하는 건 이런 거죠. 주식시장의 움직임은 어떤 면에선 경제 전반과 관련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 호황이나 불황, 금리의 방향 등을 잘 예측해서 시장을 간파하려고 하겠죠? 거시적인 경제 지표를 보고 계속 체크하다 보면 경기 흐름이 보이니까 그걸 이용해서 금리 방향을 예측하고 이걸 주식 투자에 활용하려고 할 텐데 도대체 누가 확실하게 금리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미국에만 6만 명이 넘는 경제학자들이 월급을 받으면서 금리와 경기 침체를 예측하고 있는데 만약 이들 중에서 누군가 연속해서 딱 2번만 정확하게 금리를 예측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백만장자가 되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미 은퇴해서 편안하게 휴양지에서 휴식을 하고 있어야 할 텐데 그들 중에 대부분이 계속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금리를 예측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시경제를 분석하면서 금리의 방향과 그에 따른 주식시장의 흐름을 예측하려고 하는 건 대부분 쓸모없고 의미 없는 시간 낭비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대하락장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투자자 10명 중 8명 정도는 대하락장 막판에서 반등이 시작돼도 데드캣 바운스라고 폄하하고 다시 하락이 온다고 단언하며 비관주의가 극에 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금융시장은 딱 이 시점부터 이들에게 복수를 하듯 반등을 시작하고 갑자기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정상이 아닌 시장이었는데 갑자기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움직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현재 진행 중인 올 초부터 시작된 금융시장의 반등도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초반 반등을 무시했었죠. 야, 딱 봐도 데드캣 바운스인데 모르겠어? 연초 되니까 한 번 더 펌핑해서 한 번 더 말려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순진해? 투자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잖아. 뭐 언론이나 주변인이나 전문가란 사람들이나 이런 말을 수도 없이 했죠. 그런데 시장은 마치 이들에게 물먹이듯 이때부터 계속 올랐습니다.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인간의 DNA가 변하지 않는 한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비슷한 역사가 계속 반복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야 신화를 보면 세상이 4번 파괴되었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마야인들은 파괴로부터 값비싼 교훈을 배울 때마다 다음번엔 진짜 제대로 대비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늘 지난번에 일어났던 위협에 대해서만 대비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홍수가 일어나서 파괴가 되니까 생존자들은 홍수를 기억하고 고지대에 있는 숲으로 들어가서 뚝도 짓고 벽도 세우고 나무 위에 집을 지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번 파괴는 불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화재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번엔 바위 틈에다가 집을 짓고 대비를 했는데 이번엔 또 지진이 나서 모든 걸 파괴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엔 또 지진을 대비했을 텐데 또 다른 방식으로 재앙이 와서 파괴가 됐겠죠. 여러분은 이 신화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결국 투자자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냐, 디플레이션이 오는 거냐, 경기 침체가 얼마나 깊게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냐, 이런 건 마치 마야인들이 지난번에 일어났던 재앙, 즉 자신들의 기억 속에 있는 재앙을 기준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호들갑 떠는 거라는 겁니다. 아무리 대비한다고 그래봤자 결국 우리는 새로운 유형으로 다가오는 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피터 린치는 시장에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시장을 예측하겠다고, 그래서 대비하겠다고 해봤자 시장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방식의 재앙으로 다가오고, 그래서 또 대부분의 우리들은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럼 뭐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거냐? 그게 아니죠. 경기를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거에 신경 쓸 시간에 좋은 자산을 찾는 데 집중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피터 린치는 이 책에서 아무리 호황이 왔어도 엉뚱한 주식이나 부동산을 샀다가 망한 사례, 반대로 불황이 왔어도 좋은 자산을 선정해 그 불황을 잘 이겨내고 높은 수익을 낸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신경 써야 할 유일한 매수 신호는 내가 좋아하는 자산을 찾는 것이고, 이런 좋은 자산을 찾았다면 너무 빠른 것 같다거나 너무 늦은 것 같다면서 매수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내용 어떻게 들으셨어요? 피터 린치가 그해져서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들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제가 제 스타일로 각색해서 한번 설명드려봤습니다. 내용이 거의 최근 상황에 느낌점을 쓴 내용이라고 해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피터 린치가 진짜 찐 레전드 투자자라는 겁니다. 저는 이 내용에서 정말 공감했던 게, 거시경제를 언급하며 시황을 분석하거나 금리의 전도표 변화를 얘기하고 CPI 수치의 변화를 얘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이런 걸 계속 살펴본다고 해서, 설령 금리를 예측했고 경기를 예측했다고 해서 좋은 투자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 결국 그래서 어떤 자산에 투자했는가, 그 자산이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고 있는 자산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숙제이고, 이걸 잘못 선택하거나 잘못 판단하면 앞에서 거시경제 분석한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기 상황을 분석한답시고 매크로 지표들 보면서 예측하고 느낌 쎄하다고 팔고 뭔가 올 것 같다면서 현금 보유해야 한다고 얘기하기보단,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는 자산은 무엇이 있고 그 자산들을 조합해서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려면 어떤 순서로 매집하고 비율을 어떻게 나누고 그 조합들을 언제까지 유지하다가 언제쯤 리밸런싱 하면서 최종 구조를 완성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투자 전략들을 세워서 나머지 거시적 경제 환경 같은 수많은 리스크들을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한다는 생각으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오늘은 피터 린치의 명저에 있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설명드려 봤습니다. 좋은 책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투자의 현인들의 말씀은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고 있든 치열하게 고민하고 깊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에겐 언제나 큰 가르침을 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팟캐스트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영상 마치면서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을 리스펙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다음 영상들에서도 이번 영상보다 훨씬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채널이 마음에 들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좋은 영상들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만 믿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